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86화 1부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지직 라이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프닝 토크는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충무위키에서 배출한 최고의 인재 서영규 분석관의 포항이 이번에 주말에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규 분석관은 딱 데뷔 첫 해부터 또 우승 트로피를 하나 차지를 하게 됐네요. 뭐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일단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포항이. 그렇죠. 경기 전 예상으로는 솔직히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저도 사실 응원하러 현장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경기 전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도 그랬고 근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포항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후반 페이스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았죠. 거의 좀 지옥 같았어요. 최근 한 달간. 근데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마지막 경기를 어쨌든 간에 승리로 장식했고 박주영 선수가 이제 맞아요. 은퇴식을 치르다 보니까 선수단의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을 텐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승리를 따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경기 초반에는 거의 울산이 압도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포항이 이제 후반전 가고 좀 선수 교체하고 변화를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있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울산에 비해서 좀 더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연장으로 감에 있어서 뭔가 교체 카드를 쓴다던가 아니면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팬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울산 쪽에서 아쉬운 거 얘기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그렇진 않았는데 윤일록 선수 갑자기 풀백으로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조금 문제는 생겼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홍명보가 감독으로 있을 때 라이트백으로 쓴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일단 저는 근데 울산은 이번 FA컵보다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좀 많이 아쉽잖아요. 한 번도 못 이겼죠? 네. 지금 득점도 거의 없는 한 골 넣은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반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부진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잘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그냥 아침에서 약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코리아컵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울산의 경기력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선수진의 나이 자체가 많죠. 좀 많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센터백 같은 경우에 김영권이나 임종훈 같은 선수들이 좀 후반 진짜 막판 연장 가니까 엄청 선수들이 느려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장전까지 가면서 선수들이 조금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원래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포항이 또 완델손 선수를 중앙으로 옮기고 그렇죠. 정재희 선수 활용해가지고 측면 공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성과를 거두지 않은 선수 변화가 그렇죠. 그래서 서영규 분석관도 아마 일조를 했겠죠? 네? 그렇죠. 여러 변화 같은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경기 외적으로도 상당히 좀 흥행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관중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발표로 27,000인가? 네, 그래서 거의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암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서울권에 있는 팬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았고 아니 원정 버스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또 동해안 더비라는 좀 특이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흥행에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또 더 의미가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충무위키에 또 이름을 한 번 더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은 이번에 코리아컵 우승을 하게 되면서 ACL2 또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순위가 높았으면 이제 엘리트로 갔을 텐데 아무래도 순위가 좀 낮다 보니까 ACL2로 가게 됐고 근데 솔직히 아예 ACL은 거의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었는데 그렇죠. 리그 그렇죠. 마지막에 많이 안 좋으면서 근데 결국은 아시아 대회 진출권은 따냈다. 이게 또 중요한 결과가 되겠죠. 포항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동해안 더비다 보니까 양 팀 되게 서포터즈들 응원전 같은 것도 되게 좋았고 네네네. 그리고 중간에 전광판에 서로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 서로 이제 관중석에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했는지 그 전광판에 막 몇 데시벨인지 나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좀 특이했고 뭐 그리고 양팀 팬분들도 되게 많이 왔고 그다음에 중립이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뭔가 아무래도 더비다 보니까 좀 더 뜨거웠던 엄청 그런 것들이 있었을 약간 것 같은데. 거의 반반 나눠졌던 것 같아요. 약간 야구처럼 딱 중앙을 기준으로 울산 서포터즈 쪽이 있는 그쪽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벤치 기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약간 울산 팬분들이 네, 다 네, 계시고 왼쪽은 포항 팬분들이 다 계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병석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포항을 좀 응원을 하셨을 것 응원하면서 같은데. 봤죠. 근데 또 이제 자리는 약간 울산 쪽이 제가 있었다고. 약간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울산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딱 그 울산 그 서포터즈석 N석이라 그러나? 네. 그래서 거기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서포터즈 응원하는 거 많이 찍었습니다. 네. 골 넣고 환호했습니까? 일단은 조용히 박수. 조용히. 조용히. 난 중립인 척. 네, 중립인 척. 그래서 컨셉 유지는 했는데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저희 또 다른 현승이랑 또 희찬이 형 같이 네네네. 초대 받아서 가고 그쪽은 저는 일반석 구매해서 갔었고 근데 그 초대석에 있던 분들은 또 같이 내려가서 뭐 트로피랑 사진도 찍고 같이 이제 현규 사진도 찍어주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포항이. 그쵸. 포항이 초반에 잘 나갈 때는 사실 음. 현규도 기분 좋고 그래서 되게 좋게 있었는데 근데 후반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술 마시면서도 그런 힘듦을 또 토로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이 좋은 거니까 좋으면 좋게 끝난 그쵸. 거니까 새롭게 진짜 다행입니다. 네, 네. 들어오는 시즌에 있어서 또 트로피가 있다는 네. 것 자체가 어휴. 굉장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포항이 또 2연속 우승 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코리아컵 최다 우승이 또 이번에 우승하면서 포항이 됐을 그런가요? 거거든요. 타인가 최다 우승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도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아무쪼록 잘 계속 붙어 있어도 좋겠네요 포항이. 저 예. 일로 돌아온다는 건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야 코리아컵 잘못되면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장난스럽게 했었는데 어쨌든 잘 맞춰서 진짜 다행이고 다음 시즌에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아직 이제 아마 방송 들으실 때는 뭐 결과 나왔을 텐데 엘리트 네. 경기도 또 남아 있으니까 ACL 뭐 그 경기도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정몽규 이제 현 축구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축구협회 회장 다음 축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상식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좋지 않은 네.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공식 어쨌든 뭐 기사야 이전에도 네. 많이 나갔었는데 본인이 입으로 뭐 출마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뭐 일단은 그 뒤에 약간 오늘은 뭐 좋은 날이니까 뭐 선수들 위주로 기사를 써달라는 얘기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그거 다 노린 거겠죠? 그쵸. 굳이 선거날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거 보면 그게- 선거날이 아니죠 그 시상식 날에 네. 아무래도 조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 유야무야 끼워 팔기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주목이 좀 덜 되게. 그렇죠. 사실 뭐 보도자료 발표할 때도 계속 주말에 하거나 뭐 A 매치 있는 날에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대한 조용조용히 넘어가려는 스탠스를 계속 취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발표도 같은 뉘앙스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한 게 허정무 네. 씨랑 그다음에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래서 딱 이 파전이 아마 뭐 다른 사람 나온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파전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정몽규 회장은 그 심사를 좀 받아야 되긴 하지만 뭐 그 전에 이제 대한 체육회장인가 그 사람도 아마 승인을 받았으니까 아마 뭐 정몽규 회장도 승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몽규와 허정무의 대결을 볼 것 같은데 웅장하다. 저 지난주인가 저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허정무 출마 지난주에 한번 네, 얘기했던 출마 것 같습니다. 선언했을 네네네. 때 그래서 허정무가 뭐 최선의 선택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정몽규보다 낫다 그렇죠. 정도로 정리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투표 권이 없어요. 저희는 뭐 예. 그냥 손가락 빨고 구경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부에서 사실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이 정도 욕 먹었으면은 네, 그러니까 안 안 나올 만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프레셔를 지금 1년 넘게 네. 계속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국정감사 나가서도 약간 어장관리식으로 네. 할 거냐 물어봤을 때 똑바로 대답을 안 네. 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되게 멘탈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끝에 결국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배포가 큰 사람이긴 한가 보다. 뭔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사고 회로를 가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요번에 그 기사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자기가 벌릴 일을 끝마쳐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뭐 나왔다 뭐 이렇게 보도 자료 같은 데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추격 관계자 얘기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버린 뭐 물론 이제 끝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결국 그 축구 센터도 그렇죠. 아직 안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사실 그 축구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그다음에 마친 것도 그렇고 문제가 다 많았는데 굳이 뭐 이 사람이 해야 되나? 되게 인터뷰를 자기가 책임감이 네. 강하신 네. 분처럼 했는데 뭐 보면은 홍명보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뉘앙스로 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결국 본인들이 이렇게 약간 자리에 있는 게 뭔가 내 임무다. 뭔가 네.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명이다. 진짜 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데. 아닌데 굳이 그러니까 뭐 이분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뭐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고 뭐 그쵸. 정몽규 회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정도는 뭐 아무나 데려놔도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런 네. 견제나 이런 걸 통해 결정이 돼야겠죠. 근데 아마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몽규가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심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 코리아컵에서도 그 마지막에 시상할 때 왔죠. 정몽규 회장 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사진도 뭐 같이 찍더라고요. 연례 행사죠, 예. 그것도. 어쨌든 뭐 주관이 KFA니까 그렇죠. 정몽규 회장이 시상자로 왔는데 정몽규 회장 이름 불릴 때 한 마음으로 울산 포항 할 거 없이 한 마음으로 야유를 네. 그 순간만큼 같은 편이었군요. 한 마음으로 야유를 정몽규 불릴 때마다 야유. 그래서 정몽규 나가 뭐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론은 확실하다. 네. 모두의 뜻은 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정몽규 한 번 더 되면 한 번 더 한바탕 또 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일이 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광고 한번 들으시고 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충무위키 광고 주실 분들은 충무위키 인스타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루크아이에서 나오는 블레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오른쪽에. 네. 노랑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줍니다. 그런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 좋기 때문에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직접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충무위키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저희가 충무위키 사무실은 장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든5 건물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녹음 혹은 유튜브 녹화 이렇게 촬영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기타 녹음실들보다는 좀 싼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DM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버풀과 맨시티 정말 우승을 걸진 않았지만 거의 건 것 같은 빅매치가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레드 플래그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리버풀에 결국 리버풀이 잡아내면서 이 약간 깃발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됐어요. 일단은 이번 라운드를 리버풀이 잡아내면서 2등이 아스날이 됐거든요. 그렇죠. 2등인 아스날과 승점 차가 9점 차. 지금 13라운드인데 네. 3경기 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시티랑은 더 나죠. 그렇죠. 11점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진짜 사실 아직 초반이고 사실 아스날이랑 비교해 보면 8점이기 때문에 아직 뭐 우승을 뭐 거의 했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도 솔직히 뭐 많이 그렇죠. 앞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사실 근데 리버풀이랑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를 이끌고 있는 두 팀이라고 봐도 네.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맨시티가 독주 체제를 한 번 끊었던 그 팀이 바로 리버풀이었고 뭐 최근엔 아스날도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팀의 경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묵직했던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우리가 알던 이 빅매치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난 맞대결만 해도 이제 뭐 클럽과 펩의 마지막 맞대결이었는데 되게 치열했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때 뭐 네. 뒤도 없이 그냥 네. 했는데 사실 이 경기는 뭔가 한 팀이 이 팀 뭔가 휘청거린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쭉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이 리버풀부터 볼 텐데요. 리버풀은 일단 켈러하고 키퍼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로버트슨, 반다이크, 그다음에 오는 조고메즈, 그다음에 아놀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그다음에 이선에는 학포, 소보슬라이, 그다음에 살라, 그다음에 최전방에 특이하게 또 루이스 디아즈가 있었네요. 일단은 코나테가 챔피언스리그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쳤죠. 그렇죠. 맞아요. 다치면서 좀 한 5주에서 6주 정도 음.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고메스가 센터백으로 나왔고 아놀드가 다행히도 이 라이트백 자리에 복귀를 네. 하면서 이 백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사실 그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브래들리 선수도 부상을 맞아요. 입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만약에 아놀드 선수가 복귀를 못했다면은 이 자리가 되게 큰 구멍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놀드 선수가 무사히 복귀를 해준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반대편이 맨시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오르테가 골키퍼 선발로 나왔고요. 네. 네, 워커, 디아스, 아칸지, 아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바, 귄도안, 그다음에 이선에 리코루이스, 포든, 누네즈, 그다음에 최전방에 혼란인데 일단은 뭐 오르테가가 들어왔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에데르송이 좀 많이 아쉬운 네, 많이 하셨죠.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르테가가 기회를 받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 후벤 디아스의 복귀, 네. 그렇죠. 선발 라인업 복귀가 되겠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3선에 위치했다라는 음. 점 그리고 리코루이스가 그 시트지 상으로는 우측 윙포워드지만 조금은 미드필더스러운 네네. 하지만 우측에 관여하는 그런 느낌의 포메이션 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티가 한 번 더 구조를 바꿨어요. 지금 계속해서 펩 가르디올라가 조금은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네. 선수단의 지금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꾸준히 구조를 바꾸는 모습이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이제 화면 틀면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에서 요거 맞나요? 아니면 1번 맞나요? 네, 1번 맞죠.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할 때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포메이션 전형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칸지가 센터백이지만 한 칸 올라가서 베르나르도 실바랑 3-2 대형을 형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스톤스 뭐 있을 때도 많이 했고 사실 그쵸. 뭐 아칸지도 많이 올라간 경험이 있고 네네. 이상한 건 아니죠. 그쵸, 시티 그쵸.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제 그 위에 귄도안, 포든, 리코루이스가 세 명이 거의 메잘라처럼 중앙에 강하게 위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3-2-3 대형이죠. 네. 그리고 좌측에 누네스가 빠져 있고 중앙 내지 우측 사이드에 있었어요. 네. 혼란이. 저러면서 3-2-3-2 대형을 좀 형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거는 좀 변화가 된 부분이긴 하네요. 원래는 이제 양쪽 측면에 다 선수가 하나씩은 그래도 그쵸. 빠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빌드업 부분에 더 신경을 썼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네. 3선에 배치된 실바 선수 같은 경우가 되게 좁은 공간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리코로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예요. 네네. 네. 원래 그래서- 미드필더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포지션 자체를 앞선에 배치함으로써 상대 진영에서 좀 더 놀 수 있게끔 배치했었던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형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빌드업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강화가 네.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저렇게 되면은 저기서 이제 빌드업 하다가 잘리면은 이게 뒤에서 수비가 될까라는 걱정 좀 들긴 하네요. 이제 전형만 그림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은 가장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측면 사이드가 아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워커도 안 올라가 있네요. 네, 원래 지난 토트넘전을 비교를 해보자면 워커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 터치라인을 밟아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워커가 조금은 기동력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복귀를 할 때 있어서 이 뒷공간이 계속해서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워커를 조금은 후방에 치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로버트슨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더 살아났다고 봤거든요. 네. 루이스나 워커 선수가 뭔가 윙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로버트슨 역시도 평소와 같이 좀 수비 라인에 치중을 해서 플레이를 했을 것 같은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풀의 왼쪽 그러니까 맨시티의 오른쪽이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로버트슨도 뒷공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고 공격에 가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크로스 장면이라던가 득점 장면 같은 것들을 보시면 로버트슨이 언더래핑을 하거나 오버래핑을 함으로써 나왔던 장면들도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장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지금 이런 경기 중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후방에서 이 3-2 대형이 되죠. 지금은 네. 아칸지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최후방에 3명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3-2 대형 그리고 그 위에 리코 루이스, 귄도안, 포든이 3 대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풀이 이 전방 압박을 가져갈 때 보시면은 4-2-4 전형을 최근에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때 보면은 순간적으로 맨시티의 후방 구조 5명이 리버풀이 4명을 상대로 4대5 수적 우위. 그리고 중앙에서 리코 루이스, 귄도안, 포든이 중앙에 있는 이 맥칼리스터와 크라벤베르를 상대로 3대2 수적 우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2-3 대형으로 리버풀의 압박을 뚫어내고 중앙을 통한 빌드업을 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과르디올라가 생각한 주 메인 플랜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의 전형에 맞춰서 네. 거기 그 뭐다 어디서 공이 있든 수적 우위를 하나든 확보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방식을 준비를 한 거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과르디올라니까 생각할 수 있는 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되게 기형적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되게 불안해 보이긴 해요. 맞아요.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애초에 우측면에 사람도 없기도 하고. 숫자로 봐도 그냥 3-2-3-2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왼쪽 윙어로 나온 그 마테우스 누네즈 선수도 뭔가 포지션적으로 딱 이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오른쪽 저기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혼란이거든요. 네. 혼란이 지금 약간 최전방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뭔가 이 선수가 빌드업의 한 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평소보다는 좀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감독의 패비이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일단은 인상적이긴 한데 근데 뭐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뭐 어떻게 변화를 시도했지만 좋지 않았죠. 네. 네. 일단 뭐 이론 자체는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 네. 네. 근데 일단은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전에 완전히 밀렸거든요. 리버풀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서 시티의 후방 자원들을 위협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 자원들이 조금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리버풀이 계속해서 템포를 올려서 압박을 하니까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사실 맨시티라는 팀은 이 후방 빌드업, 그러니까 상대가 전방을 압박을 하면 오히려 이제 즐기는 그런 그렇죠. 팀이라는 그렇죠.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좀 특히 경기 초반 같은 경우에 엄청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하질 못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골키퍼가 조금 바뀐 부분도 저는 한 축을 담당하지 오르테가? 않을까. 오르테가가 물론 발밑이 치명적인 선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에데르송에서 오르테가가 된다는 건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은 저 디아스 옆에까지 올라와서 에데르송이 뭔가 수적 우위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오르테가가 그걸 감안하더라도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살리기는 조금은 애매했던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티가 참 어려웠던 게 이게 골이 좀 들어가고 그 좀 직후인 20분까지 스탯으로 보면은 점유율이 6대4. 네. 뭐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시티가 78%. 네. 뭐 그리고 슈팅이 리버풀이 7개, 시티가 0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경기 초반은 압도를 당했고 전반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점유율 자체는 회복을 했지만 역시나 슈팅 자체는 유의미하게 전반전엔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 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터치라인을 벌리지 못하는 선수들의 움직임. 그렇죠.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전문 윙포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사실 윙포드 잘하고 있긴 한데 그게 네. 좀 주 역할인 선수는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빌드업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이는 리버풀의 압박을 조금은 더 쉽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간에 리버풀이 중앙을 강하게 좁혀서 압박을 하면은 측면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네. 루트인데 측면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측면으로 가더라도 누네스나 루이스 선수가 뭔가 원온원을 시도하거나 네. 아니면 두세 명이 달라붙는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단점이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원 자원들의 이 신체적인 결함입니다. 리코 루이스, 필 포든, 귄도안 이 세 명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신체적으로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맥칼리스터나 흐라벤베르나 뭐 이 선수들도 사실 그렇게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조금은 기동력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어려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도 로드리의 빈자리 느껴졌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이 아칸지 선수가 사실 저 센터백 시프트라고 하죠. 네. 네네. 이 역할을 소화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냥 딱 소화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존 스톤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네. 거죠. 사실 존 스톤스도 잘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기 뭐 그건 아니죠. 네. 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칸지 선수도 뭐 이게 아칸지가 되게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 좋아요. 빌드업도 되게 암산도 잘하고. 암산도 잘하고. 빌드업 잘해요. 그리고 네.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아요. 실바가 어쨌든 간에 3선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움직임 자체가 로드리가 패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칸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 전개 능력이 로드리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티의 후방 빌드업이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잡아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의 지금 3선이 조금 요리로 비교하자면 사이드 메뉴만 많은 느낌인 것 같아요. 메인 저는 디시가 없다. 네. 아칸지도 그렇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렇고 하다못해 리코 루이스나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도 로드리 옆에서 나왔을 때 다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던 네. 선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야 얘가 3선으로 와서도 이렇게 리그 탑급의 활약을 보여주네? 라는 소리를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선수들인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로드리가 스테이크라고 치면은 스테이크가 빠지니까 간이 심한 한 4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걔네를 어떻게 조합을 해도 사실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실바나 아칸지면 다들 볼 플레잉에 굉장히 능한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서로 압박에 휘말리다가 볼을 뺏기는 장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리의 이 이탈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맨시티한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소유권을 잡는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리버풀이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에 시티 역시도 조금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리버풀은 일단은 롱킥이라는 선택지가 있죠. 그렇죠. 네. 이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은 라인을 높게 형성을 했어요. 네. 지난 다른 경기들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측면의 뒷공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살라나 학포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뛰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선수들도 뭐 학포야 조금 키가 있긴 한데 네. 뭐 살라 같은 경우는 막 키가 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중볼 경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뭐 그리고 확실히 전문 윙포워드가 있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네. 좀 두 팀의 차이가 거기서 좀 났던 것 같아요. 라인업적으로. 일단 양 사이드로 측면 롱킥을 뿌려주면 리버풀이 거의 대부분의 경합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케가 잘 막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살라의 신체적인 경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학포 같은 경우에도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커를 상대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 패스를 뿌려주는 게 아놀드이다 보니까 네. 뭐 뿌려준 것도 뿌려준 거고 받아먹는 선수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리버풀이 이 롱패스 찬스에서의 강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 라인을 처음 봤을 때 루이스 디아즈가 왜 톱이지? 뭔가 학포랑 자리가 바뀌어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경기를 보면서 이래서 굳이 학포가 측면으로 가고 디아즈가 중앙으로 갔구나. 왜냐면 디아즈가 사실 왼쪽에 있었으면 이 정도 경합 능력이 안 나왔을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장면들도 다 슬롯 감독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루이스 디아스가 공이 없을 때 굉장히 많이 뛰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소보슬라이도 진짜 많이 뛰는 선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를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으로 삼은 것 같아요. 전방 압박에서 네. 학포가 앞에 있는 것보단 루이스 디아즈가 낫다. 그렇죠. 조금 더 활발하게 빠르게 음. 움직여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음. 시티의 후방의 자원들을 좀 위협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위협적인 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사실 그 루이스 디아스와 소보슬라이가 앞뒤로 3선 선수들을 쌈 싸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칸지가 볼을 뺏기거나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디아스를 최전방으로 세움으로써 중앙을 통하는 맨시티의 빌드업을 끊어주려는 그 의도도 충분히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하다 미스를 내서 리버풀이 맞아요.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점들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오히려 한 골만 들어간 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반전이었어요. 뭐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는 좀 통계로 보면은 리버풀이 1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빅찬스가 2번. 네. 그래서 XG가 1.70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골만 넣은 게 엄청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들어갔으면 그쵸.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여담이지만 그 학포의 득점 장면은 XG가 0.95예요. 그거 못 넣으면 안 되는 거다. 못 넣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이거 95% 들어갈 것만 넣고 나머지 기회들은 사실 많이 놓쳤던 것이 리버풀 전반전의 유일한 아쉬운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은 시티가 변화에 약간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티가 변화를 가져갔다기보다 리버풀이 조금은 템포를 낮췄다를 조금 더 중점으로 그래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이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이 슬롯의 완급 조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티가 변화하기 전에도 나왔다. 뭐 네. 그 얘기죠.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전방 압박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맞아요.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전술 기조를 조금을 바꿔서 압박 기준선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미아 같은 상황에서 이 소보슬라이나 아니면은 저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들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서 시티의 후방 자원들을 위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후반전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전방 압박을 세게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3선 자원들을 막으면서 중앙을 통한 루트를 막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그 잘하고 있는 걸 바꾸는 게 저는 더 어렵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시티가 뭐 변화를 준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리버풀이 라인 내렸으니까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뭐 경기 리뷰를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좋았던 부분이 후반전에 좋았던 팀이 바꾸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대응을 하는 경우는 있어서 사실 그렇죠. 먼저 바꾸는 경우 진짜 잘 없죠. 왜냐면 전반전만으로도 이제 맨시티의 약점을 잘 노렸고 리버풀이 변화까지 가져가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뭔가 맨시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바꿨다는 점이 그 슬롯이 정말 깨어있는 지도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경기 보면서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중앙을 강하게 좁히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이 측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측면으로 공이 향하면은 맨시티는 지금 측면에서 변화를 줄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선발 라인업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기력한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펩이 조금은 빠르게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펩이 윙포워드들을 투입을 네. 하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리버풀이 조금 압박 기준선을 내린 상황에서 측면에서 돌파가 필요했는데 딱 적절한 교체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쵸. 변화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57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쿠, 사비뉴를 연속적으로 계속 동시에 투입을 하면서 이제 윙포워드들을 이제 윙에 배치를 했죠. 리코루이스랑 또 누네즈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빠졌습니다. 네네. 그 도판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맨시티의 후반전 전형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접근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도쿠랑 사비뉴가 양 측면 사이드에 터치라인에 벌려 확실히 있다. 그렇죠. 확실히 이게 윙포워드가 들어가니까 전반전에는 이제 누네즈 정도만 이제 네. 왼쪽에 위치를 했었는데 양 윙포워드에 가다 보니까 그래 측면 공격은 좀 더 적극적일 수가 있겠네요. 특히 맨시티가 조금 집중하고자 했던 부분은 좌측면에 있는 도쿠였어요. 네. 맞아요. 좌측면에 있는 도쿠가 꾸준히 공을 잡으면은 좀 템포를 끄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드리블을 시도를 하면서 상대 우측면 공격을 조금은 무너뜨리려고 했고 특히 그리고 살라가 있다 보니까 살라가 어떻게 보면은 수비 가담에 있어서는 조금은 네. 자제하는 모습이 네.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아놀드도 사실 수비 자체가 그렇게 강점인 그쵸. 선수는 아니죠. 이번 좋았다 시즌 좀, 해도 네. 네, 그렇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 지금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측면 뭐 리버풀 기준 우측면을 좀 많이 노리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슬롯은 이거를 조금 예상한 듯 교체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슬롯이 처음 꺼낸 교체 카드가 이제 아놀드 그리고 학포를 이제 빼는 교체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뭐 이제 아놀드야 당연히 뭐 몸이 좀 좋지 네네. 않으니까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콴사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콴사가 들어갔는데 조고메스를 라이트백으로 넣은 게 그렇죠. 아니라 콴사를 라이트백으로 넣은 것도 맞아요. 조금은 네.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놀드랑 콴사 자리가 그대로 그냥 바뀐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콴사가 또 신체적인 능력 자체는 좋거든요. 맞아요. 예, 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아직 물음표라고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 자체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도쿠를 상대로 좀 그래도 1대1 경합에 있어서 잘 막았다. 네,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날 그 도쿠 같은 경우 스탯상으로는 뭐 드리블을 많이 치긴 했거든요. 네. 뭐 드리블 총 6개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후반전에만 들어가서. 근데 어쨌든 도쿠 쪽에서 뭐 직접적인 이제 뭐 공격 포인트라든지 이런 건 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환사 투입도 성공적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고메스 자체를 센터백으로 계속 고정시킨 것도 저는 그렇죠.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조고메스가 어떻게 보면 라이트백에 조금 더 익숙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고메스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시티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데 조고메스가 조금 더 볼플레잉에 있어서는 콴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조합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시티 입장에서도 사실 최선의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 자체가 57분이면은 후반전 12분 만에 바꾼 거잖아요. 되게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어느 정도 잘 막아내면서 사실 맨시티의 후반전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박스 안 터치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슈팅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의 공격을 정말 90분 내내 완급 조절해가면서 막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버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쭉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PK가 발생을 하게 되고 사라가 PK를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그렇죠. 경기는 좀 끝나게 됐죠. 이후에 또 뭐 더브라이너나 그릴리시 같은 카드를 꺼내들면서 맨시티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경기 흐름 자체가. 거의 맨시티는 리버풀의 골문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리버풀이 좀 편안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나왔던 그 위기가 그거였죠. 반다이크가 압박에서 덕배한테 볼을 뺏겨서. 근데 그 장면도 사실 켈러가 잘 막아주면서 그게 유일한 맨시티의 빅찬스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반다이크가 사실 그 장면 빼고는 정말 오늘 경기도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 반다이크의 활약도 되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참 좋았고 딱 그 데브라이너가 놓쳤던 그게 네. 딱 XG 0.36의 빅찬스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2대0 진짜 리버풀이 좀 무난하게 맨시티의 상대로 안필드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7경기 무승 1무 6패죠.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좀 7이라는 숫자가 연관이 있는 게 리버풀은 7연승이에요. 7연승. 네. 네. 그러고 맨시티는 공식전 7경기 연속 무승. 완전 상반된 분위기죠. 일단 맨시티 얘기부터 하자면 그 7경기에서의 내용들이나 스코어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에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FL컵 토트넘전부터 시작해서 2실점, 2실점, 4실점, 2실점, 4실점, 3실점, 2실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는 맨시티의 수비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득점도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수비력을 조금 어떻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패배 맨시티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가 뭐 리버풀 원정이니까 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뭐 토트넘 정도를 제외하면 더 맨시티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팀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진이 좋지도 그러니까 재진이 괜찮은 상황에서 1무 6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나. 그리고 뭐 펩 감독 개인으로도 이제 7경기 무승은 또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 계속 처음이죠. 뭐. 4연패부터 처음 아니에요? 뉴 노멀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나갈 때 그 안필드에 있는 팬들과 약간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맞아요. 지난 경기에 막 혼자 머리 긁기도 하고 맞아, 하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펩 자체도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사람 자체가 그냥 지금 일단은 확실하게 고정된 플랜 A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어졌죠. 로드리가 빠지면서.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온몸 비틀기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리버풀을 공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됐어요. 네, 가지고 있는 스쿼드 자원의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번 경기를 뭐 이기지 못했다고? 패배를 했다라고? 펩을 욕할 사람은 많이 없을 거야. 이번 경기만 놓고 딱. 그쵸. 근데 이제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쌓여온 걸로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드리는 얘기지만 맨시티의 이런 지금 부진이 딱 누가 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로드리가 돌아오면 당연히 되겠지만 뭐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내려야 되니까 가니시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러면 진짜 로드리 대체자 영입을 좀 겨울에 급하게라도 좀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뭐 일단 이적 시장 뉴스 자체는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수비맨디라든지 아니면 뭐 아탈란타 에데르송이라든지 이런 이런 선수들과 링크가 뜨고 있긴 한데 일단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일단 저 자리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선수 좀 질이 낮더라도 B 플러스 스테이크라도 어떻게 그렇죠.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라도 데려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뭔가 고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고기가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전술도 전술이고 지금 선수들이 흔들리는 게 너무 그렇죠. 일단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느껴지니까 사실 지난 솔직히 주중에 있던 페어로트전이 전 제일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전 3대1까지 보고 3대1까지 보고 끝났네. 그러고 이제 다른 경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대3이 뭐 정말 그 지는 패턴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비슷하고 다 충격적이고 정말 그 장면을 보면은 서로 싸우거나 사인 안 맞아서
의미 없이 맞아요. 뺏기거나 실수도 너무 많죠. 네, 실수도 많고 골 먹히고 막 자책하는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정말 승리에 익숙한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패배를 하는 이 상황들이 정말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도 특히 이번 경기에서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허용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선수들이나 그 펩을 좀 비춰줬어요 카메라가. 그때 좀 많이 흔들리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약간 실패의 기운이 그러니까 1대0이지만 그렇죠. 그때부터 오는 흐름 자체가 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의 다음 경기는 12월 5일 주중에 노팅엄 홈 경기,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주말에 원정, 그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원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정 자체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정이에요. 이제 노팅엄 뭐 잘 나갔긴 그쵸. 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 그 정도는 정도 사실 아니고 아니니까.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뭐 그 정도 아니거든요. 지난 시즌만큼 좋은 흐름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유벤투스 원정 전까지 이제 뭔가 분위기를 반등시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챔피언스리그도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17이거든요. 간당간당하네요. 네. 플레이오프. 맨시티 입장에서는 8위 안에 드는 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네. 목표죠. 최선의 목표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두 경기가 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8위 안에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차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같은 건 유벤투스 남았고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원정 네. 남았고 네. 마지막이 이제 클럽 브류의 홈 경기인데 뭐 브리에전 잡는다 치더라도 이 파리랑 이 유벤투스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저는 맨시티가 시즌 막판에 가면 또 귀신같이 한 2, 3등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막 4등 네. 밑으로 막 밀려나고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저는 펩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여기에서 뭐 돼지고기가 아니더라도 닭고기라도 좋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 난관을 헤쳐나갈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네. 또 펩의 능력을 한 번 더 시험할 수 있는 음. 그런 무대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 얘기로 넘어가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식전 7연승 그리고 와. 아스날과 9점 차 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뭐 요즘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뭐 사실 리버풀이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거둘 때까지만 해도 일정 때문에 그랬던 거다. 맞아요. 이라는 초반에 말이 좀 좀 쉽긴 했어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 뭐 라이프치 원정, 아스날 원정, 브라이튼, 뭐 레버쿠젠, 빌라, 소튼,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이 순서대로 만났는데 이 팀들을 상대로도 거의 전승이죠. 네.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에서 아스날 원정에서 2대2로 비긴 거 그리고 노팅엄을 상대로 0대1로 진 거 그 두 경기 빼면 다 이겼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정상적인 행보를 지금 거의 작년에 레버쿠젠 수준의 그렇죠. 분위기를 꾸려가고 있는 게 바로 슬롯의 리버풀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채팅창에서 나온 질문인데 이제 과연 이렇게 리버풀이 독주를 하고 있는 게 리버풀이 강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팀들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리버풀이 강해진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올해 프리미어리그가 물론 리버풀에 대적할 만한 지금 강팀은 없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중위권이 두터웠던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도 모든 경기가 다 챔피언스리그 경쟁팀과의 경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사실 맨시티가 못해서 진 것도 있지만 리버풀이 잘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리버풀이 정말 한 단계 성장했다. 슬롯이 명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리버풀이 강해진 것도 맞는데 리그 타이틀을 경쟁할 만한 팀들이 조금은 초반에 부침을 겪고 있다가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맨시티는 뭐 당장 저희가 눈이 얘기를 들었듯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스날도 그렇죠. 초반에 쉽지 않았었죠. 메데고르, 로드리 이 두 명의 핵심 자원들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도 재작년에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었잖아요. 그때 승점이랑 리버풀의 지금 승점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9점 차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리버풀이 지금 완전히 독주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이틀 경쟁 팀들의 부진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스날 맨시티의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은 1강이 맞으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위권이 두터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쟁 팀들이 많이 잡혀줬다는 거니까 다른 그렇죠, 팀들한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둘 다 영향은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리버풀은 지난 시즌이나 이런 여타 시즌들보다 강해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난 아스날전 리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예준이 형이 리뷰를 하면서 네. 슬롯의 리버풀이 너무 잘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압박 기조나 아니면 네. 그 지역 방어의 그 중간 어딘쯤에 있는 그 기조 그거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로부터 한 달 반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다시 평가한다면 좀 달라지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기조 자체에 있어서 여전히 저는 완벽하다고는 안 보여요. 근데 리버풀 그 아까 후반전 리뷰할 때 언급했듯이 템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클롭 같은 경우에도 감독 부임 초반에 굉장히 좀 헤비메탈스러운 축구를 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게 조금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고서 조금은 보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슬롯이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템포를 조절해주고 이런 식의 로테이션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은 전술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이런 성적을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부분은 이제 매니저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네. 부분이지 않나. 선수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경기 안에서 풀어가는 그 임기응변까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사실 클롭 때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선수들이 굴린다. 갈아 넣어서 그래서 부상자도 많았고 전반전에 너무 잘하다가 경기 막판에 가서 지쳐서 막 나자빠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90분 내내 압박을 했으면 당연히 챔피언스리그도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지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유연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금 어려워 보였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슬롯이 굉장히 리그 첫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되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첫 시즌 오자마자 우승을 하는 그림도 뭐 충분히 그려는 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박싱데이 주간.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주중 경기 프리미어리그도 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챔피언스리그도 계속 있어서 주중 경기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박싱데이 기간까지 과연 리버풀이 지금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만약에 박싱데이 지났는데도 지금 성적이다. 지금 점수 차가 유지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호들갑 더 떨만 할 것 같거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 근데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12월에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원정이에요. 이 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조금 리버풀에 대적할 수 있는 게 아스날이라는 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리그 내에서. 네. 아스날의 일정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이번 12월에 그냥 런던에만 있어요. 아스날이. 한 번도 이동을 안 하거든요. 런던 밖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박싱데이에서 슬롯의 이런 템포 조절이나 로테이션이 얼마나 더 빛을 볼 수 있느냐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는 저는 리버풀이 낮아빠지는 경우의 수는 부상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제 나오고 있죠. 코나테라든지. 사실 지금 순위표 같은 경우에도 9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아스날이 엄청 치고 올라와서 전승급의 페이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같은 페이스로 끌어올리기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뒤집히려면은 부상자로 인해서 리버풀이 꼬꾸라지는 경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부상자만 살펴보면 알리송, 브래들리, 코나테, 치미카스, 조타, 키에사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빡빡해지는 와중에 뭐 살라라든지 흐라벤베르라든지 이런 좀 대체가 힘든 자원들이 빠지면은 그때가 아마 리버풀의 가장 큰 고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코어 선수가 다치냐 안 다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부상자의 숫자보다는 아스날도 메데고르, 뭐 맨시티도 로드리 이런 자원들이 다치면서 맞아요. 좀 휘청거렸던 거잖아요. 리버풀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알리송이 지금 코어긴 그렇죠. 하지만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괜찮아요. 네, 근데 골키퍼는 사실 그렇게 티나는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막기만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코어를 살펴보면 살라, 흐라벤베르, 반다이크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다치냐 안 다치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살라의 재계약 문제도 네. 후반으로 어쨌든 경쟁은 후반까지 이어질 거니까 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거의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살라가 경기 후에 이번이 내가 안필드에서 치른 마지막 맨시티 경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꾸 뼈 있는 말을 남기거든요. 근데 계속. 저는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지금 그 결별을 선언해라. 라이트백은 지금 뭐 감보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 약간 어장치고 있어 걔는. 차라리 나 재계약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안 하지? 진짜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한 달 남았거든요. 이제 그렇죠. 한 보스만 달이 룰까지. 지나면 1월이 되면
이거는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1월이 사실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나가는 게 유력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무소식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1월이 되면은 보스반 룰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은 이 순위표를 보고 행복하다가 살라 아놀드 얼굴을 보면은 우울해지고. 살라 아놀드를 빵원으로 보내면 이거는 진짜 폭동 일어나지 않나? 그렇죠. 살라를 빵원에 보낼 거였으면은 작년에 사우디에 네. 팔았죠. 물론 이제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우디 뭐 만약에 뭐 보내거나 어쨌든 뭐 다른 데를 보내거나 한 이 정도보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요. 그래도 공짜는 좀 이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풀 맨시티 경기 리뷰 맞춰봤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축구 예능 새로 런칭한 슈팅스타 네. 좀 최근에 뜨는 모습이 있어서 저희 리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끝내고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